3명의 설계자가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개인의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닌 단 하나의 절대적인 설계에 따라 시스템을 다시 조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먼저 비토리오가 나섰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시스템이자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국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파편화된 개인들을 국가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넣어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벼려내려 했습니다. 비토리오의 세상에서 권력은 수직적인 위계였습니다. 모든 노동과 조직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계급 간의 투쟁을 멈추고 모두가 국가라는 몸체의 세포로서 기능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알드릭은 비토리오보다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스템 고장이 불순한 부품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국가를 넘어 혈통과 인종이라는 생물학적 신화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하고 순수한 금속만으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혈통의 순도에 따라 철저한 계급을 매겼습니다.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부품들은 버려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증오는 기계를 돌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고 공포는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아예 소유라는 개념을 지우고 모든 부품을 똑같이 깎아내려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기존의 기계를 완전히 부수고 평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니콜라이의 평등은 당이라는 이름의 절대 권력을 낳았습니다. 모든 자원을 배분하고 통제하기 위해 당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감시하는 거대한 두뇌가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사라진 자리에는 국가의 절대적인 독점이 들어섰고 개인의 창의성은 기계적인 복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풍경은 기이하게 닮아갔습니다. 거대한 광장에는 군대처럼 정렬된 군중이 있었고 거리마다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누구든 설계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이제 설득이 아닌 폭력과 세뇌를 통해 작동했습니다. 시스템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비명이 섞인 굉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설계 속에 매몰된 개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의 비교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서로 적대적으로 충돌했던 사상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모두 근대 자유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전체주의적 해법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지닙니다. 이번에는 이들 세 이념을 같이 선언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사회 운영 방식의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는 모두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의회 정치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던 국면에서 급부상했습니다. 대공황, 전쟁 패배, 극심한 빈부격차, 실업은 점진적 개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대중은 즉각적이고 단순한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새 이념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유보하더라도 질서, 정의, 안정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이념은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해 명확한 적을 설정했습니다. 파시즘은 내부 분열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나치즘은 여기에 인종적 적대를 결합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착취의 구조적 원인을 자본가 계급에 귀속시켰습니다. 이들 모두는 문제를 복잡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집단의 문제로 환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정치적 논쟁은 사라지고 도덕적, 존재론적 투쟁이 시작됩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지도자 중심 권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국가 의지를 체현하는 존재로 신격화되었고 제도는 그의 결단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집단 지도와 당 중심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당 관료 조직의 권력이 집중되었고 개인 독재로 쉽게 수렴했습니다. 세 체제 모두에서 권력 견제 장치가 체계적으로 제거되었고 이는 오류 수정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파시즘, 나치즘은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공산주의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이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통제 주체였습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에서 기업은 존속했지만 생산, 투자, 고용의 결정은 국가 목표에 종속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국가가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며 계획을 강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체제 모두 경제를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장기적 비효율과 왜곡을 낳았습니다. 이 세 이념에서 개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에서는 개인이 국가, 민족의 부속품이었고, 공산주의에서는 계급 역사 속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유의 자유, 이동의 자유는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될 때 언제든 제한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억압이 일시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체제의 몰락 원인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비판이 반역이 되는 순간 정책 실패는 축적되고 왜곡됩니다. 정보는 상부로 갈수록 미화되고 지도자는 현실에서 고립됩니다. 이는 공포 정치, 숙청, 전쟁, 경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주의의 치명적 약점은 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의 취약성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위기 상황에서 자유를 유예하면 구원이 온다는 유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억제한 체제는 결국 현실을 교정할 능력까지 함께 억제했습니다. 불행한 역사는 형태만 바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과연 어떤 국가가 이들 세 이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